예,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한국 이주 노동 정책의 전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자료는 두 가지인데요. 한준성 님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이주 노동 정치라는 자료와 민주노총 총서로 나온 고용허가제 대안 연구라는 두 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준성님 박사학위 논문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이게 2017년에 나온 것이라서 그 이후의 상황은 최근에 나온 민주노총 총서를 참고했습니다. 한준성님 논문은 이주노동 정치라는 제목인데 이 정치라는 것은 정책과 운동의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이주노동 정책의 전개라고 했지만 저도 이 논문처럼 이주노동 정책과 더불어 이주노동 운동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을 읽으시다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론적인 개념이나 이론적인 것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은 빼고 한국에서의 역사적 과정을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과정이라서 세 시기로 구분을 했는데요. 1987년에서 1995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996년에서 2004년까지 그리고 그 고용허가제가 시행돼 2004년 이후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구분한 것이라기보다 논문에 나온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87년부터 1995년까지인데 논문에서는 이 시기를 불법성과 편법성의 투 트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이 없이 불법적인 것과 편법적인 것의 두 트랙, 즉 합법적인 이주 노동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시기가 87년부터 95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년이라고 했지만 딱 87년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한 80년대 중후반쯤 들어와서 이주노동자 유입이 되게 됩니다. 한국에 1980년대 중후반경 이주노동자들이 유입하게 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개념처럼 이주노동자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이주 전환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송출보다 유입이 많아지게 된 해가 1992년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1991년에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는 우리나라가 송출국이었던 시절 우리 노동자를 외국에 보내서 외화 획득을 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그것이 1991년에 폐지되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주 유입국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하기 시작한 것이 꼭 1987년이라기보다 한 80년대 중후반이라고 했는데 굳이 1987년이라고 찝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시장 분절이 나타났다라는 점 때문에 87년이라고 특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면서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87년 이전에는 사실 다 같이 별로 다 노동 조건이 좋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노동자 대출쟁 후에는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데가 좀 생기면서 노동시장 분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2차 노동시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이 분절이 되니까 2차 노동시장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테고 또 그 외의 이유도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개최, 86년 아시안게임이나 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아 저개발국에 한국이 알려지는 계기도 되었고 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을 유치하면서 입국 절차를 많이 간소화해서 쉽게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행정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또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를 굉장히 내세웠었죠. 저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기억이 납니다. 한중 수교는 1992년에 공식적인 수교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선족 동포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이 쉽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상황 변화로 1980년대 후반 정도에 들어와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한국에 왔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주 노동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0년대 후반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게 됐는데 이때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였고 이제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이주 노동자가 비합법 노동자입니다. 제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합법이 아니고 다 비합법이죠. 이제 거위라는 이름을 붙인 건 당시에도 전문직 교수들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은 와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차 노동시장에 이주 노동자들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 비합법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와서 그냥 눌러 앉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는 말이 당시부터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불법이라는 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국가 정책은 어땠느냐 보죠. 한준성님 논문에서 보스웰이라는 사람의 논의를 빌려서 이민에 대한 국가 정책은 네 가지 목표, 서로 갈등할 수도 있는 네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 목표라는 게 첫째가 치안 또는 안보, 시큐리티 문제고 둘째는 축적 또는 생산성, 즉 자본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공평성,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나 이런 걸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당성.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이러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네 가지 목표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국가 정책은 이민을 관리하면서 이런 목표들을 어떻게든지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표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공평성, 즉 내국인 노동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당성 이런 것에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었고 치안과 생산성의 문제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만 중요했었다는 거죠. 근데 치안이라는 목표에 따르자면 원칙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해야 하겠죠. 합법은 없고 다 불법 체류자니까 단속하고 추방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자본이 이주노동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은 묵인하거나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적이지만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다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묵인하고 또는 단속을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추방에 대한 상시적인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포를 이용해서 자본은 노동 착취를 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다가 당연히 불법이니까 노동법도 미적용되고 폭행, 인권 침해가 굉장히 강했고 임금체불이나 이런 게 있어도 이주노동이 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산재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다치고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을 간헐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적용했다가 말았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이주의 시대 책에서도 합법화 정책이라는 걸 봤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에서 결국 합법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신고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조건을 만족시키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외국에 많이 있었죠.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한 번만 해준다. 그렇게 해놓고 사실 또 몇 년에 또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시한부 합법화만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주노동자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자진신고를 받고 자진신고 후에 당장 추방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는 일하고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가라. 이런 출국 시한을 유예하는 시한부 합법화. 이건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실행을 했습니다.
다만 전면 합법화하는 건 전혀 없었고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상태로 있었죠. 합법적인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다 불법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는데 제도가 없어서 그들이 다 이제 불법적인 상태가 되니까 그걸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는데 그 현실에 대한 제도가 없어서 다 불법이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도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래서 합법적인 이주 노동을 허용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자체를 합법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걸 합법이라고 하지 않고 편법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산업연수생, 무슨 학생 비슷한 것처럼 편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도입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합법성이 아니라 편법성이라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 정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게 이주 노동자를 합법화한 게 아니라 편법적으로 산업영수생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활용했다는 거죠. 이 산업영수생 제도라는 거는 일본의 연수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주의 시대 책을 봤을 때 초청 노동자의 정규금지 원칙을 지켰던 대표적인 나라가 유럽에서는 독일이었었죠. 예, 동아시아에서도 대만이나 홍콩 같은 나라는 독일의 초청 방문 노동자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일본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워낙 단일민족 신화가 강한 나라잖아요. 일본도 이제 단일민족 신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냈는데 하나는 이케진 제도라고 해서 일본계에 외국인을 들여온 겁니다. 예, 특히 브라질이라든지 칠레라든지 남미 쪽에 일본계 2세, 3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본계 외국인들, 동포들을 들어오게 해서 사용하는 걸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출신에 대해서는 연수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니케진 제도 같이 외국 동표를 들어오는 정책을 안 하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부차적인 제도였던 연수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합니다. 니케진 제도를 모방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계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중국, 그리고 뭐 구소련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런 데가 아직 사회주의권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보 걱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 연수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이거는 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즉 노동자가 아니라 어떤 기업에 연수를 왔다는 명목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즉 이직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991년에 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작했고, 92년에 다음에 더 확대를 했고, 94년에 가장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유관단체, 그러니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게 해서 굉장히 늘렸습니다. 국가가 이 제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같은 산업유관단체, 민간단체가 이주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게 됐는데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제조업체들이 노동력 확보를 하려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연수생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자체가 굉장히 이권을 갖게 됩니다. 상공부와의 부패 카르텔, 상공부 관료들이 퇴직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로 이직하고 이런 게 아주 관행이 됐고 각 외국 송출업체들의 뇌물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절대로 이걸 안 놓으려고 하게 되죠. 외국 송출업체도 민간인데 이렇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민간 사이에 송출업체와 관리업체들끼리 뇌물을 주고 송출업체들도 연수생에게 뇌물이나 수수료를 받고 이러면서 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거의 빚을 지고 들어와서 강제 노동화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산업연수생 제도는 취업 허가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연수생이라는 명목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자체를 합법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고 근로기준법이고 그런 노동법이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면 미등록 노동자보다 오히려 더 저임금, 열악한 환경 이런 게 놓이게 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변경, 이직이 불가능하죠. 이 회사에서 연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회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매여 있는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미등록 노동자가 되면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자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도 좀 올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 불법 체류자가 산업연수생보다 오히려 임금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미등록 노동자로 일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연수생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게 1994년인데 이 94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73%, 4분의 3, 대부분이 사업장을 이탈해서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을 그야말로 조장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대부분인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자체를 불법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산업연수생이라는 편법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바로 산업연수생 제도인데 결국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니까 사실상 불법적인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등록 노동자인 경우에는 이제 추방당할까 봐 임금체불을 당하든 산재를 당하든 뭘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산업연수생도 또 아까 말한 대로 노동법이 미적용되는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니 이주노동 운동이 형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노동 운동은 노조에서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노조 조직은 사실 이주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했고 이주노동 운동의 형성 초기에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노조가 왜 이주노동 운동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시기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민주노조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고 기업별 노조였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엔 그랬고 전노협은 그나마 좀 더 전향적이긴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분할 정량도 작용해서 이주 노동자가 사실 불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 밉보이면 추방 위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노조를 가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그리고 전노협이 전향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노협이 그 당시 굉장히 탄압을 받았었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다 불법이니까 불법인 이주 노동자들 조직하면 더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노조는 이주 노동 운동의 형성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주노동 운동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 게 어디냐 하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 이주노동자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의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물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주로 종교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독재정부 때 민주화 운동 시기 종교계가 인권과 노동운동을 지원하던 그런 유산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산업선교회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이렇게 70년대 노동운동을 종교계에서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을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들 주로 종교계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은 뭐 인권단체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이 뭐냐? 주로 상담소라든지 상담을 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산재 이런 것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법적인 거나 법적인 게 거의 적용이 안 되긴 했지만 고용주를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상담과 권리 구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쉼터라든지 의료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런 열악한 현실을 폭로한다든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소송 이런 거를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소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서비스, 쉼터라는 거지 이런 걸 주로 했고 공론장 활동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후에 하게 되었죠. 또 그 외에도 또 이주노동자 공동체, 이주노동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사실 타국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외롭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나라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모국어로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이는 게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당연히 커뮤니티들이 형성됩니다. 그런 조직들은 기본적으로는 서로를 돕는 문화 교류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상부상조적이고 침묵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 조직화의 과정이기도 한 거죠. 특징적인 것은 이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 조직화라든지 활동에서 사실 지원단체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발전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공동체가 물론 자발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원단체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만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 사람들 중에서 뭐 산재, 임금체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단체를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와 이주 노동자 공동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가 성립하는 거에도 지원단체가 많은 역할을 했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데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이 커뮤니티가 같이 활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운동이 형성되면서 투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1994년 경실련 농성과 1995년 명동성당 농성이 대표적입니다. 94년 경실련 농성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산업연수생 제도가 91년에 처음 시작되기는 했지만 가장 크게 확대된 게 94년이기 때문에 1994년이면 아직 산업연수생들이 많은 시기라기보단 그 전부터 80년대 후반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일했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라는 지원단체가 기획을 한 것이 경실련 농성입니다. 특히 이들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산재를 입어서 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 및 산재 치료를 요구하는 농성이었고요. 이 농성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산재 보상을 해주게 됐습니다. 아까 이주 노동자 권리가 전혀 보호되는 것이 없었는데 산재 보상만큼은 간헐적으로 했다고 그랬죠. 이제 다시 산재 보상을 하겠다, 적어도 그걸 하겠다. 그리고 너무 임금체불 이런 거 없이 관리 감독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면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미등록 노동자였으니까 노동법이 사실 적용되지도 않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혜적 태도였습니다. 산재 치료나 보상이나 임금체불 받아주는 거나 원칙적으로는 니네는 노동법 적용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해주는 거다. 이런 시혜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995년은 드디어 연수생, 아까 말한 대로 산업연수생 제도는 91년부터 시행돼서 94년에 크게 확대됐으니까 95년에는 연수생으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이 명동성당 농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라는 지원단체 여기가 또 했고 더불어서 드디어 노조가 결합하게 되는데 민주노총 준비위에서 결합을 해서 명동성당 농성을 하게 됩니다. 이 농성은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 아까 말한 말도 안 되는 그 산업연수생 제도의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폭로를 했습니다. 사업장에 매여 있는 강제 노동이나 다름없고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의 문제를 알린 거죠. 이게 농성 결과로 농성자들은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사업장이 뭐 완전 인권 침해 강제 노동이니 뭐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주겠다 이 정도 합의를 하고 다른 사업적으로 갔지만 결국 1년 만에 모두 추방되는 그런 귀결이 됐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주노동운동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외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가 되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산업연수생이 노동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적용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폭로가 돼서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게 알려지게 돼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라든지 최저임금 등 일부 노동권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연수생에도. 그리고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고용허가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주 노동자
단체들이 모이게 되면서 외노협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당시 외노협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아까 말한 많이 있었던 지원단체들과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이 두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연합하여 외국인 노동자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외노협 중심의 투쟁들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1995년 명동성당 농성은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96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2004년까지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투트랙 정책. 예, 이 시기에도 기본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성을 사용하는 투트랙 정책이 계속되긴 했지만 이게 드디어 아까 말한 이런저런 투쟁 끝에 균열이 되고 붕괴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두 번째 시기입니다. 아까 말한 곳이 불법적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거나 아니면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업연수생이라고 하는 편법적인 활용, 이 두 가지밖에 없었고, 합법적인 이주 노동 제도가 제대로 없었다는 거였죠. 이제 그 문제점이 폭로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폭로되면서 합법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법률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뭔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 총선을 계기로 운동본부라든지 공대위라든지 이런 게 생겨갖고 캠페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 노동자협회를 용공단체라고 해서 검거하는 사건이라든지 또 페스카마호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했다고 해서 아실 것 같은 그런 사건, 중국 동포 선원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이 중국 동포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뭐 이런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나면서 여론이 반전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97년에도 당시 이제 진념 노동부 장관이 이걸 좀 추진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공대위 이런 걸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98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출발하면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이라고 했으니 기대도 하고 그랬고 이렇게 매년 계속 캠페인이라든지 공대위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또 매년 농성을 했습니다. 매년 다 명동성당에서 했어요. 명동성당이 이주노동운동의 메카처럼 되면서 매년 명동성당 농성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것은 노동부였는데 노동부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법무부나 경제부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고 노동부는 부처 간 게임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였고요. 아까 말했듯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같이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막대한 이권을 갖는 이런 민간 단체가 완전 사생 결단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다 예상하던 거고 거의 상수나 마찬가지였던 거지만 이제 그거를 뚫을 만한 대항 헤게모니 창출에 계속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지원단체들이 외노협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렇게 연대 수준이 높았다고는 할 수 없었고요. 노조도 있긴 했지만 민주노총 이런 데가 외노협에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도 있긴 했지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인 공농장 활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도의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론적으로 나가면 노출돼서 다 추방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주 노동자들 스스로 이제 공개적으로 내놓고 활동할 수가 없었던 이런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언론과 여론이 이주 노동자들을 범죄화하는 그런 모습들 위에서 본 페스카마호 사건이라든지 용공대차라든지 뭐 갱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주 노동자들이 범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범죄화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면서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 제도의 법률화 시도가 계속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시도를 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도 변화하게 된 거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면서 변화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96년에 중소기업청 신설을 하게 된 것도 좀 개선된 얘기겠죠. 산업연수생 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어느 정도 정부 책임성이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여전히 산업영수증 관리는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이후에 건설 부분이나 농촌, 수산업 이런 데서도 확대되면서 건설중앙회, 농업협동조합, 뭐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데 민간단체들이 꽤 위탁하는 게 지속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그나마 정부 감독이 생겼다는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97년에 연수 취업제입니다. 연수생 2년 연수 후에 1년 취업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연수생으로 들어온 거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일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적용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연수제인데 그나마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취업을 연수 후에 1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2002년에는 1년 연수 후 2년 취업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결국 처음으로 이주 노동자의 취업 자체를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연수를 한 후에 취업을 한다라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노동자로서의 취업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연수 취업제라는 것이 이주 노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것과 편법적인 것만을 했던 이 투트랙의 균열을 가져온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연수생 숫자도 계속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시기에 중요한 게 동포 이주 노동자 정책입니다. 이때부터 동포 이주 노동자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분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는 정책적으로 분리된 결과죠. 이 당시에 들어온 이주 노동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 조선족, 이제 중국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족 말입니다. 이 조선족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친지를 통한 초청 방문이라든지 산업연수생 제도단지 이렇게 입국을 하는데 이런 데서 브로커, 사기 사건 이런 게 빈발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있었지만 가장 규모가 큰 게 이 중국 동포 조선족이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브로커한테 빚을 지게 되고 사건도 빈발하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정말 착취당하고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서 막 반환 감정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1999년에 재외동포법이 생겨서 5년 동안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하고 취업활동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직계 비속, 그 자식들, 손자인 2세, 3세로 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조선족이나 이제 아니면 구소련, 고려인이라고 저 거기는 이런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 수립 이전, 이제 보통 일제시대 그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미국 교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됐고 그리고 취업 활동도 이런 사람들을 허가하지 않으려니까 단순 노무 부분은 빼고 취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 노무 일자리에 종사하던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다 취업이 합법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우린 그래도 동포법에 뭔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가 동포법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게 되니까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같은 걸 좀 시행하긴 합니다. 뭐 산업연수생 선발해서 한국어 시험을 강화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시한부 합법화,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자진 신고를 하고 얼마 동안 출국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걸 넓힌다든지 초청 방문 범위를 넓혀서 이제 한국 친지들 팔촌, 할아버지가 같은 팔촌 정도가 있으면 초청 방문을 가능케 한다든지 이제 초청 방문이란 건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닌데 초청 방문으로 와서 대충 일하고 가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달래는 정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태였죠. 이제 조선족 노동자들은 이 이주 노동자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한국어를 할 수도 있고 한국 문화에 가까웠는데 이제 재외동포에 빠지면서 우리는 동포가 아니냐, 잘 사는 미국 동포만 동포냐 이런 식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반발 때문에 결국 취업관리제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초청방문자, 이제 여기서 초청방문은 이제 초청 노동자하고 달리 이제 노동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친지 초청방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8천 정도 있으면 초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초청방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서비스 부분 단순 노무 취업을 허용하게 된 거죠.
이 서비스 부분은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고용허가제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 연수취업제 이런 거였는데, 하여간 이주 노동자들은 이 서비스 부분이 불가능합니다. 이 서비스 부분에 초청 방문으로 입국한 중국 독보들이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가사, 돌봄 노동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남성이고 제조업 이런 쪽에서 일하는 데 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 조선적 이주 노동자들은 여성도 많고 음식점이나 가사, 돌봄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 게 이 취업 관리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차별과 분할을 공고히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재외동포에서도 뭐 미국 교포와 재외동포법에 해당 안 되는 이런 조선족 같은 차별이 생겼고 취업관리제 같은 제도를 이제 조선족 동포 이주 노동자에게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계 동포 이주 노동자들과 그게 아닌 전혀 다른 외국에서 온 비동포 이주 노동자들의 차별과 분할이 생기게 됐죠. 또 조선족 동포 노동자들은 취업관리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취업관리제가 8촌 이내 친족에게 초청을 받아 입국해서 취업하는 거라서 그런 국내 친지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이제 불가능한 거에 돼 있겠죠. 그렇게 또 분할이 되고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정책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운동을 보면 이 시기에는 이주 노동운동이 분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시기에 이주노동 지원단체와 이주노동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외노협이 설립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외노협이 이주노동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 외노협이 불화하게 됩니다. 2000년에 외노협의 일부 단체와 활동가들이 탈퇴해서 독자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주 여성인권연대라든지 이노투번 이런 조직들이 2000년에 설립되었고 특히 이 노트본은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 주집부로 2001년에 노조가 됩니다. 이런 분화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노동운동이 초기에 형성되었을 때는 종교적인 단체에서 상담소라든지 피난처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 그런 단체들이 주도해서 공동체도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가 자발적인 성격도 있지만 결국은 이 지원단체에 모이는 것을 계기로 해서 조직화가 되고 그랬었죠. 그렇게 처음 이주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운동을 시작했던 단체들이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외노협을 주도한 단체들이 사실은 종교적 색채가 강했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지원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불만을 갖고 탈퇴하는 노동단체와 활동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뭐 이런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단순히 이제 인권, 인도적 지원 이런 게 아니라 노동운동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정부의 로비에서 제도를 좀 잘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운동을 중시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선의 차이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외노협을 탈퇴하고 독자 조직들을 만들게 된 거죠. 결국 이 얘기는 현실주의와 급진주의의 분리, 뭐 이렇게 명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분화가 나타난 표현된 사례들을 보면, 뭐 2002년 시한부 합법화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합법화 종종 했다고 그랬죠. 제 자진 신고 후에 출국을 언제까지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 이런 거에 대해서 외노업은 그래도 1년이라도 더 일을 하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었고 하라고 하진 않지만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이 각자 알아서 개인 판단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대놓고 하라고 하진 않았어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건 뭐 그때 이거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반면 이제 이주노조, 당시에는 평등노조 이주지부였었죠. 이거를 굉장히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제대로 합법화하는 것도 아닌 이런 시험부 합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고용허가제 논의가 이때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외노협은 산업연수생제도 이런 것보다는 훨씬 발전한 거다라고 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주노조 측은 이걸 반대를 하고 노동허가제를 주장했습니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차이는
고용허가제라는 건 고용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회사에서 널 고용하겠다라고 해야 그 허가를 받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에 묶이게 되는 거죠. 노동허가제는 그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들어오게 하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럼 들어와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장을 선택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산업연수생 제도가 아예 뭐 노동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고용허가제는 고용이 되는 걸로 노동자를 인정을 하는 거니까 노동법도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발전이지만 여전히 회사에 묶이는 이런 게 있었죠. 반면 이제 노동허가제는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훨씬 발전을 했다라는 게 외노업 지지 입장이었는데 이제 노동운동 쪽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여전히 회사에 묶이는 그런 강제노동 형태다.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주노동운동이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허가제가 도입이 됐어요. 2003년에 입법이 됐고 2004년에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허가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뭐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에서 반대 세력이 더 이제 힘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해 왔다가 드디어 성공을 한 게 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했던 쪽은 산업자원부나 이런 경제부처, 법무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농업 중앙회, 뭐 수협 중앙회, 건설업 중앙회 이런 이익단체들 이제 노동 산업연수생을 관리했던 이런 이익단체들이 계속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치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고 고용허가제로 가자라는 거는 이 외노협 같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부였었죠. 근데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산업연수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소기업은 거기서도 배제돼서 이런 쪽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3년에 고용허가제가 입법이 되긴 했지만 워낙 이 반대 세력도 반대도 심했기 때문에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7년에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일부 산업연수생 제도가 남아 있긴 한데 이제 광범위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 당시에는 타협으로 병행하는 게 됐지만 2007년도에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다가 이때 어떻게 성공하게 되느냐는 요인을 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이주 노동자 규모가 너무 커져서 계속 불법으로 놔두기는 정말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시민사회 즉 외노업의 지지 이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분화가 됐지 않습니까? 분화가 되면서 아예 지지를 하는 쪽이 확실히 이제 반대하는 쪽도 확실해졌지만 지지를 하는 쪽도 확실해져서 외노협에서 이제 외노협에서 떨어져 나간 데는 반대를 했지만 외노협에서 지지를 확실히 하게 된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법원 판권이라든지 인권위원회 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성 담론, 이 외국 이주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확보하게 되었다는 측면도 알려지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고 자본도 분열하게 됐는데 대기업은 사실 이주 노동자한테 무관심했고 지금 말한 대로 소기업은 이게 산업연수색 제도 혜택을 못 받아서 오히려 찬성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 이런 기회구조에서 결국은 2003년에 입법이 되고 200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용허가제를 입법하게 된 정당성, 입법 찬성 세력들이 주장했던 가장 큰 정당성은 이주 노동자를 다 미등록 불법으로 놔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담론이었습니다. 즉 불법 이주 노동자를 뭐 없애겠다. 이게 고용허가제 도입의 근거였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2003년에 실시가 됩니다. 이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자살하기도 하고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 죽기도 하고 숨어 있다가 아파서 죽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주노동운동 측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인 농성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길었던 게 명동성당 농성입니다. 며칠 몇 달 정도 농성을 전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다른 데는 다 끝났지만 명동성당 농성만 거의 1년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이 명동성당 농성은 아까 말한 이제 이주노동운동의 분화 중에서
이 급진주의적인 노조 중심의 단체가 기획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그러니까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민주노총, 그리고 급진적인 노동단체들, 이 논문에서 우리 첫 편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단체들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평등노조 이주지부 지부장하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공동대표를 하는 이런 노조 중심의 농성이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외노협적 기획단하고도 같이 하려고 했지만 그냥 깨졌고 외노협은 서울에서도 성공회로 가서 서울에서도 따로 하게 됩니다. 이 이제 노조 중심의 명동성당 농성이 제일 오래 간 겁니다. 그 명동성당 농성은 이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라. 지금까지 10년 살아온 이주노동자를 추방하는 게 아니라 합법화해라.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죠.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이건 외부적인 목표였고 사실 그 내부적인 목표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주체화, 내부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의 주체화와 노조 조직화가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노동운동적 관점의 단체에서 이제 기획한 농성이었기 때문에 노조 중심의 농성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명동성당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이주노동자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조직 활동도 하고 여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노조 활동에 대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외 이주노조 창립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 이주노동자들 노조를 굉장히 탄압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주노조 간부들은 계속 표적 단속돼서 추방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엔 정말 이주노조 간부가 된다는 건 이제 잡혀서 추방된다는 걸 의미했고 그걸 각오하고 이주노조 활동을 한 거죠. 이제 이주노조 위원장 잡혀가면 또 누가 다시 나타나서 위원장하고 또 잡혀가고 이런 식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003년에 고용허가제 입법이 되고 투쟁도 있었지만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고용허가제가 결정적인 이제 그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제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이나 또는 또 그 이주노동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후가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 친화적인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친화적인 성격이 아니라 친화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제도고 이 근거가 되는 법률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모든 법률에 1조의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1조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력 수급으로만 보는 거죠. 이런 시장 친화적인 성격, 자본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이고 제도입니다. 아까 고용허가제는 고용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노동허가제는 들어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 고용허가제는 고용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용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고용을 해준 사업장, 그 회사에 종속되고 그 회사를 떠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산업 연수생 제도 때와는 달리 변경을 할 수는 있긴 한데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3회고 추가 1년 10개월간은 2회 뭐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음대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주가 동의를 해줘야 사업장 이동, 즉 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 동의 없는 변경도 가능한데 이게 매우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을 한 달 했다고 해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금체불이 계속되거나 뭐 이런 상태여야만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고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고용주가 추가 기간 연장을 하거나 재고용을 해야만 체류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직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주하고 노동자 사이 계약, 근로계약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어도 노동자들은 퇴직을 할 수가 있죠.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 거는 자유로운 건데 이주 노동자는 반대로 이직하는 게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이제 고용주가 동의를 해줘야만 이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열악한 사업장이라도 참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 내가 이직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제 고용주가, 그럼 내가 이직 동의를 해줄 테니 돈 내놔라. 아니면 뭐, 임금 없이 한 달을 무상으로 일해라. 뭐,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자하고는 완전히 달리 퇴직할 권리가 없는 그런 강제 노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용허가제는 정주금지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죠. 단기순환 취업 체류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3년하고 1년 10개월, 3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가 이 사람 더 쓰겠다라고 하면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주 노동자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3년에서 1년 10개월을 일하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또 한 번 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또 하거나 아니면 성실 근로자 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성실 근로자 특례를 만들어서 고용주가 이 사람 4년 10개월을 다 채우긴 했는데 그래도 또 더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1개월 귀국했다가 고용주가 허락을 해주면 다시 와갖고 또 3년하고 1년 10개월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합법적으로 10년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년이라면 단기 체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초청을 금지해서 계속 10년을 이상 가족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고 영주권 취득도 불가한 그러한 정주 금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10년을 살 수 있고 그렇게 10년을 살아도 정주 금지다. 이상 가족이 된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용허가제 제도의 주요 변화를 봐도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자료 중에서 민주노총 총서 고용허가제 대안연구 31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9년에는 근로계약 단위를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 고용을 하는 사업주한테 3년 동안 묶이게 되는 거죠. 공용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장 이직을 할 수가 없는데 3년 동안 묶이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불만이 생겼고 그래서 약간 달래려고 뭐 몇 가지 정책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고 위법한 아까 말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면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도입했고 뭐 구직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주 책무로 변경하면 사업장 변경 횟수를 미착함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달래는 것도 했지만 뭐 이런 식의 그 시장 친화적인 것을 했고 201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1개월하고 1년 10개월 또 4년 즉 총 4년 10개월 한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했고 2012년에는 뭐 다시 고용허가제 시험을 안 보고도 재고용 될 수 있는 재부 특례 이것도 뭐 역시 고용주가 요청을 할 때만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한데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는 이제 사업장 변경 시 이직을 해야 되는데 고용허가제가 있는 사업장 리스트를 제공하지도 않는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는 어떤 회사를 갈지 고르지 못하고 회사에서만 노동자 리스트를 보고 이 노동자를 고용하겠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걸 했고 근데 이거는 뭐 투쟁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바뀌긴 했습니다. 2017년에는 만기보험, 이게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적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퇴직금인데, 이거를 출국 후 지급으로 바꿉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계속 체류해서 미등록되지, 노동자가 되지 않고 출국을 해야지 퇴직금을 받게 하겠다. 이런 거죠. 미등록 노동자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미등록 체류를 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또 이직을 하려고 구직하는 동안 이전 직장에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숙식 제공 시 공제를 허용해서 회사가 숙식 장사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숙식 제공이란 명분으로 월급에서 돈을 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최소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E7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그런 걸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좋은 거긴 합니다. 더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거긴 한데 사업장 변경을 더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세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받은 후에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고용주에 대한 종속이 더 강화되고 더 수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장 변경 시 이 지역, 이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제한을 했죠. 이제 심지어 거주 이전에 가입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이제 사업자들, 이제 사장들, 사업자,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변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드린 대로 이제 31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러면서 사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생성이 됩니다. 고용허가제 전에는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고용허가제가 처음 생긴 후에도 20, 30%였지만 이제 정착이 되면서 고용허가제가 정착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2010년대 들어가면 이제 10몇 퍼센트로 이렇게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도적 문제로 인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사업장에 묶여 있어요.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이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당한 상황, 임금 미지급이라든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시키거나 숙식이 형편없거나 폭력이나 괴롭힘이 있어도 퇴직 자체가 어려운 퇴직의 자유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도망가야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망쳐서 미등록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간신히 사용자 동의를 받고 퇴직을 해도 이직을 하겠다고 퇴직을 해도 구직 기간 제한돼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제 이직할 곳을 못 찾으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직 기간을 초과한다든지 또는 3년이 끝났는데 더 일하고 싶어도 고용 연장을 하는 것이 고용주에게만 이제 고용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을 초과하든지 더 일을 하고 싶으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허가제는 정규 금지의 원칙에 기반해서 어떻게든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가 굳이 나는 한국에서 평생 살겠다는 그런 정주를 할 생각이 없어도 제도상의 문제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제 고용허가제 제도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강제노동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정주할 마음이 없어도 그럴 바에야 이렇게 열악한 데서 계속 일을 할 바에야 차라리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전히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료 고용허가제 대안연구 2장에서 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 그에 대한 세세한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입국 전부터 문제가 있는데 입국 쿼터보다 더 많은 대기자 수가 있고 그래서 고용허가제에 선정이 되어도 합격해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게 고용허가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내서 여기에 동의를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기자 수도 많고 결국 못 들어올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든 근로계약서를 보내기만 하면 일단 들어오자. 그래서 노동 조건에 상관없이 일단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근로계약서에 노동 조건을 명확하고 상세히 명시하지도 않습니다. 몇 시간, 그러니까 일한다, 뭐 잔업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도 안 써 있고 직종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제조업, 금속 가공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갖고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기숙사나 이런 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사업장 이탈을 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죠. 취업 기간 중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사업장 변경, 이직 횟수가 제한돼 있고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 노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산재에 굉장히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뿐이만 아니라 한국말이 서툰 상황에서 안전 그런 조치를 잘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주거지, 아까 주거지 장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악한 주거지. 또 아파도 이제 의료기관에 잘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죽거나 다치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출국 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만기보험 퇴직금을 출국 후 지급으로 바꾼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출국 후에 지급을 하게 되니까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만기보험은 사업주가 다달이 적립을 하도록 의무화한 건데 액수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연장 근무를 하니까 실제 임금은 그거보다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그거보다 높은데 그 차액은 만기보험에 적립되지 않으니까 사업주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출국을 한 후에 받게 되니까 사업주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이걸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체불을 하고 안 줬는데 일단 기한이 끝나면 출국을 안 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상황이니까 외국에서 이걸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복잡해지고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고용허가제와 별개로 동포 이주 노동자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이전 시기에 취업관리제라는 게 시행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족 동포들에게 대해서 따로 취업관리제가 있었는데 고용허가제가 생기면서 이 취업관리제를 특례고용허가제로 흡수했다가 2007년에 방문취업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취업제는 조선족이나 고려인 같이 동포법과 상관없는 동포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재외동포법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적용이 안 됐었죠, 이들에게는. 이 방문 취업제는 H2 비자를 주는데 아까 취업관리제는 초청해줄 8촌 이내 친지가 있어야만 이 초청을 받아온 사람이 취업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방문 취업제는 이제 그런 초청이 없는 경우에도 친지 초청이 안 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5년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돼야만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노동허가제인 거죠. 그래서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인 방문취업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방문취업제, 노동허가제를 한 덕분에 중국 동포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이동포 이주 노동자와 동포 이주 노동자가 완전히 정책이 달라지게 된 거죠. 동포들은 방문 취업제라는 노동허가제를 받게 됐고 비동포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이고 이런 정책 분리로 말미암아서 동포 이주 노동자들과 비동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 운동에서 이제 동포 노동자들이 완전히 거의 이탈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비자를 보겠습니다. 비자는 취업 자격을 구분하는 건데요. 엄청 복잡합니다. 이 고용허가제 대한연구 이 책의 120페이지 표를 보시면 취업 가능 체류 자격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 이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그나마 국가가 관리합니다. 예전 산업연수생 제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런 민간단체들이 해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고 브로커들에게 빚 생기고 이런 일이 많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고용허가제가 되면서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면서 이제는 국가 책임성과 투명성이 비교적 보장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비자들, 다른 식으로 고용허가가 제일 크지만 다른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 이주 노동자도 많거든요. 이제 계절 노동자라든지 선원 취업이라든지 특정 활동 이런 다른 취업 비자들의 경우에는 이 예전 산업연수생 제도 때하고 마찬가지로 민간 브로커들이 다 하고 있고 그런 거에 의한 사기, 채무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류 비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체류 자격 변동을 통해서 장기 취업이나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허가제에서로 들어와서 성실 근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류 자격 변동이 가능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에 장기 취업 비자인 E7으로 바뀌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장기 취업도 가능하고 가족도 데려올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쿼터도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점수를 따야 돼요. 성실 근무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은 오히려 더 제한되면서 이
고용주에 대한 중속은 더 강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E9 비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없는데 E9에서 E7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동포, 중국 동포 노동자들의 방문 취업제 같은 경우 뭐 그런 걸 해서 오래 일하고 체류가 오래되고 소득 자산 요건 이런 걸 갖추면 영주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영주권을 획득해서 정주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또 이주노동운동, 이 시기에 이주노동운동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전 시기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운동이 분화했다고 했죠. 근데 그전 시기에 그렇게 이주운동이 분화가 됐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양극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겁니다. 써놓고 보니까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뭐꼭 나쁜 뜻으로 쓴 것이 라기보다는 분화된 노선이 더 확고하게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지원단체 쪽은 점점 정부 의존화가 되게 됩니다. 고용허가제가 돼서 이주노동이 합법화가 되면서 이 지자체별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뭐 이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다 아실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지원센터, 뭐 이런 게 많이 생겨났죠. 이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하는데요. 주로 이주노동자, 이 지원단체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을 했던 지원단체들이 이렇게 정부, 지자체의 위탁센터들로 바뀌게 된 거죠. 또 다문화 정책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문화 정책은 사실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문화주의 이런 것의 개념에 대해서도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다문화라기보다 처음 시작한 건 한국 통합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한글 배우기, 김치 담그기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 정주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주 노동자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것도 다문화라기보다는 처음에는 한국 통합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다문화주의 이런 얘기가 좀 유행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는 지난 시간에 본 다문화주의,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다문화주의라기보단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고 특징을 얘기합니다.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란 건 뭐냐면은 이 다문화주의가 원래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거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노동과 계급 분배를 의 문제를 회피하고 문화적인 인정 이걸로 환원을 시키고 이주민 권리 운동을 문화로 하고 탈정치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특성을 가진다고 한준성님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이주노동 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다 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위탁을 받는 정부 지원을 받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운동성이 소멸되는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주 공부를 하거나 이주 노동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경남 쪽에서 이주 노동 지원단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10년, 딱 10년 됐네요. 이주 노동 지원단체가 난리가 아니고 어떻게든 정부 지원금을 따내려고 뭔가 프로젝트 만들고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주 노동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게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원단체들은 이렇게 정부 의존화가 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아까 이제 분화된 반대편, 노동운동 쪽으로 나간 쪽은 오히려 급진적으로 이주노조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등노조 이주주의부였다가 이주노조를 2005년에 설립했죠. 정부는 계속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소송을 해서 2015년에 마침내 승소를 해서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주노조는 단순히 조합원을 조직하고 조합원을 위한 임단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조합원만의 임금 인상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인 노동권을 추구하고 다른 인권 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조입니다. 그래서 이주노조는 비정규 노동운동이나 소수자 운동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연대가 강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아까 지난 시기에 분화된 이주노동 운동이 한쪽에서는 이제 지원단체들은 정부 의존성이 강화되고 다른 쪽 노동운동 쪽에서는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점점 더 양극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주 운동의 상황까지 해서요. 오늘 한국 이주 노동 정책의 전개, 노동 정책과 이주 노동 운동까지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